예,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뉴스쇼 2부에선 여야 지도부 맞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 구호가 뭔지 아시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 실패하면서 우리 서민 경제를 힘들게 했다. 이런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소주성은 실패한 게 아니라 이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련해봤습니다. 총선 특집 경제토론. 여야의 대표 경제 전문가 두 분이 지금 나와 계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의 최백은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시잖아요. 예, 전 선거 끝나면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시죠. 예, 돌아가시죠. 나와 계시고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신 교수님은 숙명여대 명예교수직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예, 역시 경제학부. 네. 왜 망설이세요? 제 부업이 역사학자라서. 아, 또 부업은 역사학자십니까? 네, 경영사. 어우, 그러시군요. 이렇게 두 분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뭐 각 당의 지도부 인사시기 때문에 주말 사이 각 당의 뜨거웠던 이슈들을 제가 하나씩 질문을 좀 드려야겠어요. 먼저 통합당의 신 위원장님. 차명진 후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지난주에 저 인터뷰에서 질문 드렸을 때 우리 신 위원장님께서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제명이다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탈당 권유가 됐어요. 탈당 권유라 하면 여러분 선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의 방침은 차명진 문제는 일단 끝났다. 끝났다? 네.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탈당 권유로 보도가 됐는데 예. 그 탈당 권유라는 게 제명 다음으로 강한 규제거든요. 일단은 탈당해라. 탈당해라. 그리고 10일 동안 액션이 없으면 제명입니다. 사실상 제명이에요. 10일 동안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인 건 맞는데 문제는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차명진 후보가 탈당 안 하면 총선 출마하고 그대로 선거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김종인 그 위원장도 그러셨고 또 황교안 대표도 강조하셨잖아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우리 당 사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당. 근데 그렇게 지도부의 뜻이 다 하나라면 윤리위에서 왜 그렇게 제명 결정까지 못 갔을까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윤리위원회 구성분들이 당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잡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겠죠. 어쨌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인데 놀랬어요. 또 자명진 또 그 무슨 말씀이세요? 또 차명 또 막말? 아니 그러니까 또 차명진 이야기를 꺼내냐 언론에서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차명진 이야기 꺼내지 않게 깨끗하게 결론이 났으면 모르는데. 근데 왜 그러면 그 백모의 쓰레기는 이야기를 안 꺼냈어요? 저희는 오프닝에서 그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백원우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되게 쓰레기 된 기분이 되어갖고.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쓰레기 정치인, 쓰레기 정당 그 얘기한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제가 쓰레기인가요? 그거는 뭐 제가 쓰레기인가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저한테 물으실 거 없고. 그러니까 차명진도 제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경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많이 놀랐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최백은 대표님, 이쪽에다가도 질문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경제 얘기하기 전에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 범진보가 180석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하면서 뭐 주말 사이 뜨거웠습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시민 이사장이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요. 선거 분야에 대해서 맞춰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선거 전망에 대해서. 선거 전망은 잘 못 맞추세요, 그분이? 예. 아마 맞춘 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희망사라든가 개인적인 판단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범진보 할 때 그 범진보 안에는 그럼 누구 들어가는 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사실 그러니까 뭐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이제 미래한국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공화당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우쪽 혹은 극우 쪽에 있는 정당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을 다 합하는 것 같아요. 합쳐서. 아 국민의당 포함이에요? 아 국민의당은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뭐 제가 뭐 속마까지 읽을 수 없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아닙니다. 아마 민주, 정의, 열린민주당, 민생당까지 합한 걸로 제가 그리고 이제 방송 뭐 기타 중에 소수 정당들 뭐 이렇게. 그러면 그 발언은 틀린 예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예측이 누구라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희망사항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국민들의 사실 표심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뭐 이제 이 특공을 열기까지는 저는 사실 과반 의석만 달성해도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기 통합당에서는 그 180석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질문을 해도 되죠? 신 위원장님. 제가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180석은 나온 적이 있나요? 어떤 한 당을 얘기한 건 아니고 유시민 이사장은 범진보 이렇게 크게 얘기하긴 하셨어요. 그래도 180석 나온 적 있나요? 없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무리한 얘기다. 그러니까 좀 오만하다. 네. 그래서 그런지 통합당에서는 새로운 슬로건이 나왔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폭주냐 견제냐. 네. 그 말고도 많습니다. 그 말고도 많습니다.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 당의 질문 좀 드려봤고 경제 얘기로 가죠. 그렇죠. 미래통합당 신세돈 선대위원장,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대표 두 경제학자와 함께 신세돈 위원장님, 그 김종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이분도 역시 뭐 경제 전문가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실업 주도 몰락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리고 뭐 우리 최백은 교수님도 누차 그동안 강조했지만 참 아쉽게도 3월달 실업 통계가 선거 끝나고 다음 날 나와요. 17일 날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선거가 있는 그 달은 선거 나고 이틀 뒤에 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지금 2월 달까지 실업자가 한 100만 명이거든요. 근데 3월 달 실업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최소한 한 50만 명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이 되면 거기에서 대해서도 또 한 40~50만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내지 6월이 되면 한 실업자가 200만 정도 돌파할 것 같습니다. 200만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업자들한테 주는 실업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거의 지금 고갈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이게 또 다 고갈이 났어요. 이미 고갈이 거의 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50만 100만이 추가적으로 실업자가 더 생긴다고 하면 그 돈을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둘러서 추경을 해야 돼요.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의 그 복지 예산들이 너무 이게 충격적으로 말하면 실업자들이라든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 늘어나기 때문에 5월, 6월이 되면 국가 재정 상황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실업 대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군요. 실업 대란이 걱정된. 그게 코로나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라고 보십니까? 늘어나는 것은 그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꾸준히 이제 취업자가 줄면서 그것을 이제 노인 일자리로 메꿔 왔었어요. 한 50만 개 정도 만들어서 메꿔 왔는데 공공 일자리. 그죠. 그러니까 그 50만에 가까운 노인 일자리를 빼면 3040 일자리는 거의 지금은 3년째, 4년째 지금 계속 줄고 있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야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것보다도 그 전까지의 상황.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과연 옳은 방향이었느냐, 계속 가도 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장님은 일단 아니다. 그렇죠. 자, 최백은 대표님. 먼저 그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상황은요. 미국이 지난 3주 동안에 실업자가 1,68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1,680만 명? 3주 동안에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요. 1,68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냐면 미국 전체 노동력의 10%가 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신세동 교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나빠질 거다는데 저는 우리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주도 몰락이다 한 것은 코로나19 이전을 가지고 제가 부터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충격은 뭐 전 세계가 다 받고 있는 거니까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초 통계도 그러니까 외면하는 하나의 주장이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요. 첫째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고용률이나 우리가 이 고용 지표와 관련 사용하는 핵심 지표가 고용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무슨 뭐 우리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거 가져오는데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지금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용률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를 위주로 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업자 숫자도 역대 최고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근접하고 있고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한 50만 명대까지 이렇게 막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0세 이상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금 인구 구조상 60세 이상이 1년에 한 60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나머지 50세 미만은 1년에 한 31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쪽에서 일자리가 증가해야 되는 건 당연한 현상인데 문제는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 공공근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뿐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예, 실제로 그 우리가 통계를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런 점에서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쪽에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인구가 절대로 줄어드는 속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40대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연령층에서 고용률들도 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거나 개선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분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통계와 관련된 얘기니까 팩트고요. 자, 신 위원장님. 그러니까 60대 이상 중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로 빠지는 거는 20%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차피 60대 이상의 인구수가 많지 않느냐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그 최 교수님이 고용률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률로 따지면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올라갔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고용률 올라간 것은 적어도 인구가 늘고 경제 활동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했다고 만약에 주장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없었던 박근혜, 이명박 때도 고용률이 계속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반론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40대 지금 보통 그 인구가 한 30대, 40대의 경우에 인구가 1년에 한 8만 명씩 줄어요. 근데 40대의 실업자들은 1년에 평균 얼마가 주냐면요, 18만 명씩 줄어요. 18만? 네. 그러니까 인구는 8만 명 정도 주니까 인구 8만 명 주는 것이 전부 일자리였다고 하더라도 8만 명 정도 일자리가 주는 것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2배가 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제 통계를 보면 거의 48개월 그래요. 4년. 그래서 아까 전 최백운 교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를 한다고 보는데 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만은 아니다. 그건 전 동의를 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그 주는 속도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6만, 7만, 8만, 10만 그 정도였어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 오고 나서 특히 2018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16만, 17만, 18만 이렇거든요. 소득주도 성장 시작한 땡 할 때부터 너무 급격하게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그것이 40대에 주목하시는 거는 왜 가장 중추적이라서 그런 건가요? 인구도 제일 많고요. 제 인구도 한 800만. 그래서 40대를 좀 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것도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잖아요. 자, 그럼 최백운 교수님 답변 바로 듣죠. 지금 이제 40대가 지금 그러니까 뭐 17, 18만 명 얘기하는 건 좀 과장해서 제일 많은 달을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 보게 되면 한 10만 명 안팎 감소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발언할 거니까. 제가 발언할 거니까. 19년 평균이 16만 2천이에요. 평균이에요? 자, 이어가세요, 최 교수님. 40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자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맞고 고용률도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 교수님도 경제학자니까 아시겠지만은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통계청에. 들여다 보면 어느 분야가 어느 직종이 줄어드냐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직종. 직종별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세심하게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려면은. 근데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제조업 충격이에요. 제조업 충격이요. 제조업의 어려움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보호무역 주류 가면서 수출이 급감하면서 생긴 하나의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형태가 지금 변한 것도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 구조, 산업 구조, 그다음에 이제 뭐 인구 구조에서 이제 그 취약 연령층들이 좀 줄어들면서 교육 서비스 사업에서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거래로 금융 서비스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건설 부분에 있어서 예. 박근혜 정부 때 3년 동안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건설 주도 정책, 부동산 인위적인 부양으로 한 것에 그 후유증이 조정되면서 이게 다 보면 구조적인 요인들이에요. 구조적인 요인들은 경제학에서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실업률로 안 잡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구조적인 실업률을 해가지고 산업 구조라든가 기술 구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40대 가는데 나머지 연령층에서 예. 고용이 계속 개선되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소득주 성장과 관련해서. 아니, 참 나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구조적인 실업은 실업에서 뺀다고 했는데 그러면 6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네.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구조적인 변화잖아요. 그럼 취업자에서 빼야죠. 아니 구조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데 예.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하는 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들 소위 말해서 60대 이상 일자리들은 예.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잡기가 어려운 연령층이잖아요. 현실적으로요.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근로 일자리로 접근하는 것이고 산업구조 같은 것은 산업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산업구조가 바뀌는 그러니까 것에 대해 식 교수님. 이 말이에요. 최 교수님 말씀은 예. 자동차나 노후 그러니까 이 낙후된 제조업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떨어지니까 그거는 실업에서 빼야 된다고 하면 산업 구조가 몰락하니까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떠가지고 반도체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그 구조 변화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계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실업자를 우리가 원인을 파악할 때 실업자를 빼라 안 빼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경제학 책에서 우리가 구조적인 실업이라는 게 있고 경기적인 실업이라는 거 나누는 거 경제학 원론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구조적인 실업은 쉽게 그러니까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어쨌든 간에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구조 변화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우리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경기적인 것은 경기 대응 방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구조, 산업 구조, 인구 구조 이런 변화들 요인들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효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거죠. 근데 40대만 빼놓고 왜 나머지 연령층은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차피 이거 계속 이야기해도 결론은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권의 경우에는 이 소득주도 성장을 선거 이후에도 쭉 가져갈 정책으로 지금 내놓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서요. 소득주 성장의 핵심적인 목표는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출주도 성장, 수출 의존적인 성장이 이게 필요하지만 한계에 봉착했다 이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보호무역주가 강화되면서 무역의 증가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26%뚝 떨어져요. 전 세계 그러니까 무역의 증가율이요.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의존적인 성장 방식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남은 건 뭐냐? 내수라 이겁니다. 그럼 내수를 견인할 건 누구냐? 가계 소비다 이거입니다. 가계 중에서 특히 누구냐? 중산층과 저소득층이다 이겁니다. 써야 된다. 소비 성향이 높은 층들이니까요. 그럼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이거죠. 자, 소득주도 성장 그럼 이어갈 것이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좀 높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 52시간제 이런 거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뭐냐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2018년 이후에 보게 되면은 소득 분배율이 개선되고 있고 저임금 근로자 계층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경제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그다음에 이제 거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뭐냐면 각국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이후에 지금 여당 측의 입장이 이렇다는 거 아셨고, 자, 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소득주도 성장 계속 간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고요. 네, 그렇게 가면요. 앞으로 자영업자 더 많이 망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각종 지원금, 고용지원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그 다음에 뭐 노령 기초연금 지급 이것들이 결국은 자금이 고갈될 것이고요. 지금 세수 줄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부가세도 줄고 소득세도 줄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좀 종부세도 줄고 있어요. 이게 돈 내는 게 경기가 나빠서. 자, 그럼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하시면 아마 금년 말 내년 초 되면요. 재정은 재정대로 모자라고 자영업자들은 더 많이 문을 닫고 실업자는 더 많이 생기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요. 자영업자가 더 많이 문 닫는다는 이야기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제 이런 거 맞춰주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지금 문은 지금은 안 닫아도 예. 이게 계약 기간이 있어서 안 예. 닫는 분들이 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문 닫는 가게가 나오면서 이분들이 이제 정부에 대해서 지원금을 달라, 생계비를 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부담이 커지겠죠. 저는 그래서 최백운 교수님이 말씀 진짜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을 일단은 중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아예 중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앞으로 몰락할 거다 뭐 이러는 게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소득주 성장과 아까 얘기했듯이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을 제가 마이크로 데이터 가지고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면요. 자영업종에서 뭐냐 업종별로 보게 되면 제조업, 건설업, 그다음에 무슨 소면서 도소매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구조적인 문제들.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그리고 제가 통계 분석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경제학자다 보니까 91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해보면 그러면 소득주 성장과 관련된 정책들하고 자영업자 어려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도움되고 관련이 있어요. 없다? 예, 근데 지금 신 위원장님 말씀은 신 위원장님은 그냥 외형상으로 그걸 이제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일종의 보게 되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지 않아요? 지난 30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요.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면 지금 뭐 자영업자 그 반응이 안 올라오나요? 자영업자 반응 680만 자영업자들이 이 소리 들으면요. 정말 문 닫고 저는 CBS로 달려올 것 같은데. 자, 문자들 좀 보내주세요. 자영업자분들은 얘기해 주시고. 네. 제가 이제 우리 최백은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건 예를 들어 최저임금 또 52시간제 이런 거 한 다음에 종업원을 부득이하게 해고하고 우리 가족끼리 운영합니다. 뭐 이런 경우들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어려움은 사실 가장 큰 요인은 뭘로 나타나냐면요. 통계 분석해 보면 과당 경쟁. 두 번째 뭐냐면 가계 소비에 그러니까 억제. 결국 가계 소비가 많이 해야지만 되는 문제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들이 뭐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뭐냐면 금융에 있어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들한테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대출.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높은 이자 비용을 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원해주고 임대료 문제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줘야지만 되는 것이지 지금 뭐냐면 이 과당 경쟁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조업이라는 중심의 생태계가 알겠습니다. 자, 신 위원장님. 그 임대료 부담 많고 가계 그 대출 여건이 특히 자영업자 어렵다 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불편해도 임대료가 불편해도 또 금융 비용이 좀 비싸도 장사만 잘 되면 굴러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선거 때 현장을 가보면 하루 종일 10,000원도 못 팔았다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10,000원 팔아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임대료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금융 비용도 좀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 말 다 동의하면서도 지금 자영업자가 한 2, 3년 사이에 한 20만 개 이상이 줄었다고요. 근데 줄었는데 희한한 것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갔어요. 다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만 개가 줄었기 때문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뀌었으니까. 고용원이 없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의 위기다고 보고 그리고 이 자영업자의 위기는 한 절반 정도는 코로나 전에 있었고 절반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통합당의 가장 정책적인 중심은 자영업자가 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얼마나 나빠졌나 하는 그 매출 감소폭을 가지고 그의 일정 비율을 우리가 즉각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자. 통합당의 단기적인 일단 경제 공약은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네한테 30만 원, 20만 원씩 주시면서 왜 자영업자는 그동안 일자리를 그렇게 600만 개 이상을 만들어 오신 분들한테 정부가 그동안 뭐 했냐. 기껏 나온다는 게 돈 빌려 가라 그런데 돈 빌려 가서 길 줄 섰더니 땡 쳐버린 거예요. 자, 이게 문제라는 그럼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거고. 그렇죠. 그러면 큰 방향의 경제정책은 통합당의 대안은 뭡니까? 큰 방향은 아까 우리 최백은 교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 무너지는 구미, 목포, 여수, 대한민국의 그 산업기지를 경쟁력을 살려서 수출에 어떤 원동력을 살 수 있던 그런
근본적인 제조업의 저는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 쪽으로. 그걸 일단은 살려야. 소주성은 중지, 그다음에 제조업 살리는 방향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이쪽을 잡으신 이제 거예요. 장기 정책은 그렇고 예. 응급 정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이고요. 재정 지원. 그다음에 이제 가구당 1인당 50만 원에서 가구당 400만 원 드리는 거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좋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러면은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가 계속 간다는 큰 방향 말씀하셨고 그 외의 경제 공약 짧게 근데 얘기해 먼저 주세요. 이제 아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게 실제보다 더 많을 거다 그러시는데 그 굉장히 통계를 이상한 식으로 설명하시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고용한 사람들 줄이고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로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더 줄어드는 거죠? 통계청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하고 없는 자영업자를 이렇게 나눠서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이 그대로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것뿐이고 그들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유입된다고 해가지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더 줄어드는 건 아니죠. 이제 일단 먼저 그거하고.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자, 일반인인 제가 듣기 참 복잡한 그러니까 얘기네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하고 없는 자영업자로 나눠요. 통계청에서. 근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통계가 숫자가 확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더 많이 줄어든다. 이건 알겠습니다. 논리가 가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저희 절대 찬성한다 그랬었어요. 그건 두 분 다 찬성. 왜 찬성?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냐면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은 그 재원을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재원을. 그러니까 재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냐면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예산을 그러니까 조정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산 조정 구체적인 내역을 좀 얘기를 해봐라. 어느 부분에서 한 20% 정도의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신세동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국채 발행 40조, 그것도 연 2.5% 이자를 가지고 국민채 얘기하거든요. 국민채 그러니까 국채가 아니고 2.5%를 가자르는데 근데 2.5%면 요새 저축은행도 최고 금리가 2.2%뿐이 안 돼요. 국채라는 안전자산에다가 이건 제가 볼 때 부자들 더 특혜준 몰아주기다. 또 국채 투자하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거니까요. 그런 방식 말고. 그러니까 예산 조정을 20%나 조정을 한다는 것이 살림하시는 분들한테 20% 그러니까 살림살이 그러니까 다른 데로 전용해라 그러면은 주부들 아마 난리 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 말고 그러면 어떤 방식? 저희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하는 데 속에서 이걸 해주든지 아니면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지금 뭐냐면 정부가 국채를 어차피 발행을 하는데 이걸 한국은행한테 제로금리로 발행을 인수하게 할 수 있어요. 한국은행이 국채를 인수해가지고 그냥 저장시켜두는 거예요. 빚을 지긴 지는데 한국은행한테 진다. 그럼 금리가 0%면은 이자 비용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원금이 상환할 때는 원금을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다시 취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 부담이 국가 재정 부담은 없는 거죠. 그런 방식. 신 위원장 이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에다가 국채를 맡기는 거. 이게 경제학 원론에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에다 안기면 100% 통화가 증가하는 거예요. 돈을 푸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국채를 시장에 내놨더니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팔라고 했더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안 팔리니까 너가 사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떠넘겼죠. 한국은행은 그 국채를 받고 뭐를 대신 주겠어요? 현금이겠죠? 그래서 70년대 인플레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인플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인플레 문제. 최 교수님. 지난 우리가 한 5년 동안에요. 지난 5년 동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국은행 찍어낸 통화가 한 13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총 통화량은 한 7%뿐이 안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돈을 그러니까 많이 찍어내도 돈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만들어내는 힘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다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연준이라든가 전 세계 은행들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있어요. 무차별적으로. 자, 그럼 그걸 왜 그게 가능한 거냐? 지금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박정희 시대 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시기예요. 오히려 경제 침체기다. 그래서 뭐냐면 돈을 많이 찍어내도 두 경제학자의 경제 관측이 이렇게 좀 다른 지금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두 당의 경제 방향도 사실 좀 지금 경제 정책의 방향도 다른 건데 한 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까 이 난국에서 코로나 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거죠. 일단 정부의 방침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이걸로 지금 정해진 상태인데
각 당의 입장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네, 신 교수님 많이 통합당은 네. 신 위원장님 어떻게 다릅니까? 저쪽은 그걸 말씀하시는 하위 걸로? 70%라겠는데 그 네. 하위를 뭐로 하냐 고민을 되게 했어요. 네네. 그래서 한 열흘 동안 고민한 끝에 악수를 둔 거예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그죠? 네. 건강보험료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직장 가입자하고요. 네네. 지역 가입자는요. 아파트 갖고 있죠. 네. 소득으로 쳐버려요. 그렇죠. 근데 직장 가입자는요. 아파트 수십억짜리 갖고 있어도 그걸 소득으로 안 쳐요. 봉급으로만. 그렇죠?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럼 통합당의 대안은? 그래서 우리는 1인당 네. 50만 원 1인당 50만 원. 곱하기 5천만. 너무 많진 않아요, 그거? 1인당 50이면은 4인 가구면 200만 원인데 괜찮습니까? 25조입니다. 그게. 예, 예. 25조인데 우리 예산이 얼마죠? 500조입니다. 예. 그럼 한 2%? 2.5% 정도 되죠? 예. 아니 5%죠. 5%인가요? 아, 그렇죠. 5%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예. 저쪽 안을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요즘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이 500조인데 저는 정부가 그 70%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주면서 예산이 한 8조쯤 돼요. 네. 그것을 김종인 위원장님이 고안하신 예산 재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채 발행 없이, 예. 통화 발행 없이, 예. 세금 부담 없이 우리 걸 그대로 보고 뺏긴 거예요. 우리는 고맙다. 우리 아이디어를 받아줘서 고마운데 9조 쓰려고 하지 말고 네. 쓰는 김에 더 써라. 25조 써라. 감당돼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포퓰리즘 아닙니까? 아니 예산을 하나도 안 늘리고 알겠습니다. 차 살려고 하던 돈을 예, 예. 이쪽 돈으로 줘라 하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전혀 문제 그게 없다. 어째 포퓰리즘입니까? 통합당 1인당 50만 원 안 총선 끝나면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4인 가구 200만 원. 예, 4인 가구 200만 원. 자, 주시죠. 자, 우리가 이 미래통합당의 공약에서요 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신세동 교수님이 자영업자에 국한해서 한 40조 지원하자 뭐 이런 얘기했었고, 예, 예. 그다음에 또 50만 원을 전 국민에게 다 1인당 지원하자 해가지고 25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또 대학생들한테 또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씩 또 이제 해주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사실 미래통합당이야말로 전통적인 뭐냐면 선별적인 어쨌든 간에 복지를 되게 얘기했던 정당이에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예. 아까 지금 재원을 기존의 예산을 조정해서 쓰자 이거예요. 예, 예. 근데 기존 예산을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냈었어요. 어떤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지. 예. 그 25조 아니면 1인당 만약에 그 대학생들까지만 포함하게 되면은 그 수십 조가 포함한데 그걸 어느 예산에서 그 정도 예산을 그래 돌려 쓸 수 있는지를 네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봐라.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요. 어떤 걸 바꿀 것인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항목을 조정할 수 그럼 있는지를. 지금 나오신 김에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없지만. 공식적으로 최 대표로부터 저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요. 아니 뭐 우리 선대 저기 대변인들이 다 없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대학생 예, 예, 예. 100만 원씩 예. 350만이면 3조 5천. 네. 아까 말씀드린 1인당 50만 원 하면 25조. 네. 그다음에 자영업자 한 자영업자. 40조. 예. 그러면 한 80조, 90조 되죠. 예. 예산 100조에서 충분히 조달하고도 세금 한 푼도 안 늘리죠. 어디서 돌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혹시 고민이 된 건가요? 제가 답을 갖고 있는데요. 음.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에게 주면서 예산 재구성을 하면서 그 정부가 발표한 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얼핏 국방 예산 줄이고 R&D 투자 줄이고 예, 예, SOC 투자 줄이고 예, 예.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런 쪽으로 중요한 진행된다? 부분은 요 부분은 잠깐만요. 요 부분은 네네. 미래통합당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여야가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고 예. 그래서 이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해서 예. 그 예산 재조정 문제를 협의를 하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때 안을 내겠다. 한 가지만요. 그 역시 경제 전문가인 유시민 유시민이랍니다. 제가. 경제 유승민 전문가인가요? 의원, 유승민 의원. 아, 네.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 당 분이신데 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승민 말은 그러면 성경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같은 당의 경제 전문가가 왜 다른 의견을 내는가? 의원의 말 중에 예. 상당히 이렇게 상식과 벗어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국회의원에 한 분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알겠습니다. 있다. 같은 당에서 좀 다른 얘기가 나와서 그건 여쭌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통합당 의견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저는요. 자,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저는 민주당.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 나오는 게 그게 전통적인 미래통합당의 의견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주장이. 근데 이번에는 지금 선거를 치르려다 보니까는 야당 입장 속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방법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산 조정이라는 것은 아까 그 예산 조정하는 게 기껏 해봤자 2, 3조뿐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한 부분들은 많아야 그러니까 최대한 그래봤자요. 그러니까 그거를 80조까지 조정하는 것이 대안이 없으면은 이건 무책임한 선동이다 보는 것이고. 근데 최백은 저희는 대표님. 뭐냐면 어떻게 가냐면요. 저희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일단 전 국민한테 사실 주는 방법을 하자. 정부도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들이 합의하면은 지금 유연하게 지금 그러니까 대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걸로 늘리면 거기는 예산 문제 없겠어요? 아니 그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를 만약에 주던 80%를 주던 간에 줬을 때 그러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다 주자는 방식을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는 그리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러고 나서 연말에 가서 우리가 연말 소득정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소득 정산하잖아요. 그때 뭐냐면 고소득자한테는 세금으로 환수를 할 수가 있어요. 세금으로 환수한 고스란히 지급한 돈을 환수한다면은 안 받아갑니다. 받아가봤자 자기한테 그러니까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긴급하게 지금 지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사람들 소득이 줄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세금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긋지긋해요. 세금 나중에 거들라면 아예 처음부터 주지 마세요. 나중에 걷어갈 거면. 자, 여러분. 모든 정부의 재원은 세금 가져갑니다. 양당의 이제 경제 관련된 방향들을 이 지도부 통해서 지금 들으셨어요.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제가 10분 정도 더 초과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직 마음 못 정하신 분들, 이틀 동안 뭘 갖고 내가 잡아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오늘 토론이 유용하게 쓰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아주 열띠게 토론해 주신. 우리 서로 친해요.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가시네요. 싸움에서 정된다고 토론을 엄청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 같은 분들이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정말 헤쳐주시는 게 저는 어차피 중요할 여야가 거라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집권당에서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야당만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은 안 풀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러세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토론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공동대표였습니다.